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아기 우리 심리적 발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상기시키자면 유아기의 어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발달, 그래서 사회적인 것은 이제 또래와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집단 놀이를 더 많이 하고 부모와의 이제 관계에서 엄마가 좋은 것보다 이제 친구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이 운동 기술을 습득하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타인의 역할을 수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성이 발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도덕적인 발달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제 삐아제의 그 전조잡기 관련해서 이 성격이 많이 이제 도덕적인 법률, 그래서 이 도덕성에 관련돼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아제의 양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6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룬다라고 했고요. 또 성역할의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역할에 대한 차이, 성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 또 그 나름대로 부모에게 성역할에 대한 기대되는 어떤 문화적인 기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친구들 간의 또래에서의 성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놀이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발달에 있어서 사회성의 발달에 있어서 주 양육자에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식사와 뭐 이런 거 영양분을 섭취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심리적인 발달에 있어서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이야기는요, 심리적인 발달에 있어서 의사소통 장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 ADHD라고 하는 과잉 행동 장애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요 시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심리적인 발달상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주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우리 이제 그런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 아이가 정말 집중을 못하고 참 산만하다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제 아이의 행동에 있어서 과잉 행동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없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면 행동 장애를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약을 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에 있어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소아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성격 발달에 좀 도움을 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시기에는 이제 아이들의 현저하게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어 발달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연에 조기에 발견해서 아이들의 적절한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혹시라도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뭐 지적 장애, 내성마비, 자폐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주요 장애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적 장애나 내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뇌의 어떤 기능이 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언어 발달 지연인지 아니면 병리적인 현상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폐증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폐증은 유전이다, 유전이 아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서 어느 학파 때는 자폐증은 유전적인 결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시점에 와서는 자폐증은 유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의 자폐에는 유전적인 성향이 많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폐 성향은 이제 유전성이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폐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가 느끼거나 가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주의력 결핍에 관련된 과잉행동 장애의 ADHD 는 아동에 대해서 매우 산만하고 부주의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본인 행동에 대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력 결핍 장애, 과잉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러한 증상들은 유치원 등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유아의 적응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집에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사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부모가 캐치를 못해요. 왜? 그냥 아이가 혼자 놀이를 하거나 집에서는 뭐 애들이 난리를 치고 막 뛰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그냥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사실 부모 입장에선 좀 힘들고 단체 생활을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같은 또래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규칙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가르치는데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유치원 담임 교사들은 어린이집 담임 교사들은 어머님들한테 부모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게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얘가 주의력 결핍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들은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정말 어느 정도인지 병원에 소아정신과라던가 소아과에 가셔서 정말 우리 아이가 주의력 결핍에 있는 문제 성향이 있는지를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진단에 필요한 처방을 받는다거나 행동에 관련된 심리 상담을 함으로써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고 딱 차단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어때요? 치료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아이의 행동 교정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는 단체에 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는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그 주의력 결핍, 가인 행동 장애에 있어서 아동은 지능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낮죠. 왜냐하면 산만하니까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나 또래에게 지적을 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존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데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거나 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뭐 집중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계속 뭐예요? 들고 뛰고 막 방방방방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까지도 방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ADHD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미세한 뇌손상 이런 것들의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부모의 어떤 성격이나 양육 방식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손상과 관련된 거는 생물학적인 요인이죠. 유전적인 요인도 우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뇌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뭐 머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출산 과정에서 뇌손상을 당했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이제 비일비재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양육 방식 그래서 부모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훈육 방식에 있어서 어느 때는 허용이 되고 어느 때는 허용이 안 되는 방식.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기분이 좋았을 때는 아이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막 흘리는데도 장난질을 막 치더라도 아유 애들이니까 애들이니까 그렇지라고 하면서 허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는 엄마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조금 흘리는데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너 왜 밥을 그렇게 먹냐고 그러면서 막 혼내면 이 아이는 지난번에는 똑같이 했는데 오늘은 왜 혼나지? 라고 하면서 엄마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애가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혼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육 방식에 일괄성 있는 양육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는 허용이 되고 어느 때는 허용이 안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식탁 위에서는 얌전히 앉아서 밥을 잘 먹고 흐트러트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장난을 치거나 흩뿌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양육 방식에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칙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양육 방식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게 그 굉장히 자기의 어떠한
너무 자율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리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아정신과에서는 약물 치료 그리고 행동주의력에 관련된 인지행동 치료 이런 것들이 병행하면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아이들이요. 어, 굉장히 심리 상담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모래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심리적인 행동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심리 행동에 있어서 어른들은 뭐 인지 행동이라 하면은 뭐 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적재적소의 시기에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 ADHD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행동 수정이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부모 교육과 함께 부모에 대한 어떤 지지적인 상담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ADHD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뭐 몇 번 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 부모가 계속 그 역할을 해주면서 치료 상담을 장기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제 아이가 이렇게 주의를 결핍인 아이가 있는데 한 달에 얘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상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거의 100만 원씩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만 원씩 써서 아이의 행동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 부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도 감수를 하는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행동 자체가 눈에 봤을 때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치료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치료 시기가 언제 발생이 돼서 언제부터 개입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 행동 장애가 문제가 있는 걸이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기분 나빠서 들어서 내가 괜히 얘기했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빨리 그거를 캐치해서 부모한테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아이의 치료 기간이 단축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아의 보육 문제와 함께 인지 발달 측면에서도 조기 교육, 조기 보육 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아이, 그 ADHD 같은 아이들의 치료비가 아까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인지치료 발달에 시설들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뭐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 아니라 좀 그 금액, 사교육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낮출 수가 있죠. 이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정말 부모가 혼자 벌어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아이들을 치료를 위해서 부모들이 더 그 활동을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기의 치료 자체를 빨리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 상당 기준의 어떤 그 기간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가격이 좀 싸지겠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보육 문제에 시급한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오은영 박사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의 상담, 오은영 박사가요, 정신과 의사이거든요. 근데 정신과 의사에서 심리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의 아동의 부모들이 이렇게 인지 발달이라던가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의 발달의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뭐 3년까지 예약이 찼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30분 이 아이 상담을 하는데 거의 뭐 8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분에. 그러니 이 그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하려면 3년을 기다렸다가 30분 상담에 80만 원이면 30분 갖다가 상담이 되나요?
1시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1시간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민인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이런 유명한 박사한테는 치료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런 이제 뭐 잘 사는 일명 그런 이제 부유층들은 돈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유명세의 그 오은영 박사한테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이런 심리적인 발달 과정에 부모의 양육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부모가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일괄적인 양육, 그리고 아이들을 어떠한 이제 요구를 들어줄 때 아이에게 합당한 요구,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서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ADHD라던가 어떠한 자폐 성향이 뭐 이제 우리가 유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전이라도 언제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발견하는 거하고 3세 이상 발생된 이후하고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 패턴을 부모가 유심하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이 패턴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빨리 진찰을 받아서 그거에 따른 상담이 들어가야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폐 아이들도요, 경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중에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는 완전 치료가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어떠한 생활에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끔 아이한테 주기적인 학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자꾸 시키면서 아이의 어떠한 그 성장 과정에서의 확립 이런 것들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고착되면은 바꾸기가 힘든 것처럼 그래서 자폐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그거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이런 개입들이 들어가면 훨씬 생활 수준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혼자 스스로 나중에 부모님이 없어도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상화 쪽으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 발달에 있어서 유아의 어떤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증설 그리고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나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 부족. 그래서 뭐 월 100만 원이 아니라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그 단가가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조기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유아에게도 보육 서비스 혜택이 제공되어야 되고 민간 보육시설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육시설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어떠한 이제 사회복지의 입장, 여기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 보육을 위해서 생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인 발달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교사가 유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현실에 보면은 한참 왜그 아이들의 보육에 있어서 교사가 아동에 관련된 어떤 이제 학대 정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유아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없으면 보육 교사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업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아이를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의 수양을 본인이 쌓아서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나름의 직업적인 그런 그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이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유치원 교사를 하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유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교사의 그 역할에 있어서 뭐 유아들 같은 경우에 15명의 교사 1명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뭐 교사 1명에 7명의 아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가 어린아이, 그러니까 유아들 같은 경우에
행동 발달 지원이 있는 애가 한 명 반에 꼭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화풀이를 다 누구한테 대상을 떠넘긴다? 아이들한테 그 대상의 칼날이 그 화풀이가 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사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첫 번째 마인드는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유아가 발달이 우리가 시기마다 다 다르다라고 했죠.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렇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교사는 발달 단계를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 단계는 아이가 무슨 단계고 무슨 단계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교사라면 다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졸속으로 보게 되면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3년이나 4년의 학과 공부를 진행을 하고 나서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보육교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1년의 그 저기 교육 수련을 받으면 보육교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육교사는 정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소정의 교육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면 아이에 대한 발달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심리적인 발달에 상당 부분 교사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교육을 받는 내용에 있어서 유아하게 적절한 교육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사는 본인의 전문성인 교육을 받고 유아들에게 적절한 교수법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발달 과정에 있어서의 적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심리적인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는 거고, 네 번째는 교육이나 보육 과정에 있는 기관에 있는 양육자와의 연계, 이런 것들이 서로 유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특히나 인지 교육에 시작되는 단계인 이 시기에는 우리가 환경에 어떤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유아에 대해서 교사들이 부모와의 어떤 상담 과정에서도 신뢰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행동에 따라서 특성을 알아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황에 따른 도덕적인 발달을 지원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발달의 유아기에 때는 교사와 부모의 상호 작용을 잘하는 어떤 라포 형성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유치원 교사든 보육 교사든 부모와의 어떤 유대 관계가 굉장히 그 신뢰 관계가 잘 돼야 아이에 있어서의 전문 그 아이 발달 수준을 항상 부모도 체크하고 교사도 체크하면서 아이의 심리적인 발달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그래서 유아기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유아에 있어서 부모와 긍정적인 정서 관계 형성은 이후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떠한 질, 이런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떠한 그 미래의 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를 보면 아이들의 애정,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는요, 사랑을 나눠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어떤 대인 관계가 이 아이의 성인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후의 인간관계의 질, 그거는 우리가 사회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인성을 부모가 여기에서 키워준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제가 그 삼성병원에 그 이제 수간호사, 지금 이제 수간호사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병원의 파트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책 자체가 옛날에는 수간호사로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서의 파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이렇게 취업으로 들어오는 간호사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채용의 인제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제 어떤 대학병원이나 그 채용 기준들이 다 높은데, 그래서 삼성에 이제 제가 파트장한테 물어봤을 때 성적도 좋아야 되겠죠. 제가 물어봤고, 또 두 번째는 영어 실력도 좋아야 되겠죠. 토익 점수 좋아야 되겠죠.'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트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우선 뽑는 기준이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성만큼은 누가 가르칠래야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인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빠릿빠릿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 모든 걸 갖췄는데 인간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A라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똑똑하지 않고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뭐 빠릿빠릿하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대인관계가 좋은데 다른 거는 일은 좀 많이 처지고 배우는 게 늦어요, 습득이. 그러면 파트장님은 A와 B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 겁니까?"라고 인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파트장님은 고민도 하지 않고 B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왜? 똑똑하고 눈치 빠른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일은 빨리 배우겠죠. 일은 빨리 배워서 좋은데 문제는 인성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오래 이 친구랑 같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데는 조직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예, 협조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성이 안 좋은 사람하고는 같이는 못 간다. 하물며 내 자식도 인성을 내가 바꾸기가 힘든데 남의 자식을 인성을 바꾸고 그 사람을 가르치기는 힘들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일이 더디고 천천히 가더라도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가르쳐고 두 번 가르치고 세 번 가르쳐도 안 되면 10 번, 100 번을 가르치면 언젠가는 이 사람은 습득을 해요. 배우는 단계가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인성만 좋으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가는 거지,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고 여우 같은 머리 잔꾀를 쓰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고를 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의 기준은 똑똑하고 뭐 다 갖추면 더할 것 없이 좋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가히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인성.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어떤 교육적인 철학, 살아가면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 이런 게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깊숙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은 부모에서 다 배우고 이 아이들이 생활의 실천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성 자체는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의사들 보면은 정말 공부 상위 그룹에 공부 잘하고 책상 위에 앉아서 맨날 공부만 하고 그러던 애들을 의사가 되면 환자한테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한 머리, 똑똑한 머리로만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으면 정말 싸가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미 없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 대인 관계에서 인간성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인간성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그 생활을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심리 발달에 적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뭐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다들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사람과 '아유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욕심밖에 안 챙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의 양육 패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기는 참 힘들어요. 그쵸? 근데 바꾸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이 사람이 인생에 어떤 쇼킹한 일이 생기면 180 도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성격이 바뀌었대?"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어떠한 깨달음을 얻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느니 내가 차라리 좀 그냥 내가 스스로가 포기하는 게 낫겠지. 내가 스스로 양보해야지. 이게 좀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에 이렇게 인제 사회적인 발달도 또 살펴보게 되면 유아기에는 주도성, 자율성 이런 거를 습득하는 시기라서 부모는 이러한 유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유아는 아직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 수용 능력이 낮지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의 적절한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학습해야 되고 그래서 또래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적인 이해와 융통성을 키우기 위해서 적절한 놀이 지도와 부모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아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사와의 놀이 치료와 또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론, 기술을 학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전천후로 만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유아를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공격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보호할 경우에도 또 유아는 탐색과 활동을 피하게 되고 의존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유아 교육 굉장히 부모 교육이 중요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30년 40 년으로 돌아갔을 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정말 아이에 있어서 혼신을 다해서 새롭게 교육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결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본인의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제 우리가 그 세월이 '아유 예전에 내가 이런 걸 알았더라면.'이라고 하는 후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예요. 새로운 이런 우리가 인제 철학을 배우고 발달 과정을 배움으로써 과거에는 몰랐던 거를 새롭게 또 배우면서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참 배움이라는 게 참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게 나에게는 또 어떤 신기함 이런 게 인제 새롭게 발달이 될 수 있고요. 발현이 되면서 '아 그래 우리 손주가 있지. 손주한테 한번 내가 적용해 봐야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주변에 이런 그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면 아이들에 대한 발달 이 단계가 다 다르듯이 이 발달의 특성들을 파악을 하고 하게 되면 뭐 손주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유아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 수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도 적절한 갈등이 조절이 필요한 학습을 해야 되고요. 또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이런 것들을 또 이해하고 융통성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놀이 지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많이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유아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가족 치료도 해야 되고요. 놀이 치료 이런 것들을 이론을 좀 습득을 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지나치게 억제될 경우에는 공격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있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부모가 유아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또 유아의 자발적인 탐색 이런 거를 조장할 수 있도록 양육이나 훈육 기술에 있어서의 놀이지도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훈육 방식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공격, 과잉 행동에 있어서의 문제 예방을 위해서 유아들의 사회성을 발달을 위해서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부모 역할 또는 부모 코칭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바람직한 혼용 놀이와 지도
기술 이런 것들이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유아기에 어떠한 이제 발견되는 사회적인 발달상의 대표적인 문제로 자폐증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자폐증이라고 진단 내리지 않고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트럼이 뭐예요?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스펙트럼 보면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폐는 딱 증상을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제 새롭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약 75%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발달 영역에서 지연을 초래하고 사회성 발달에 현저히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그 나름대로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폐증 같은 경우엔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 개입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환경의 적응 지도를 통해서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왜 간혹 보다 보면 자폐증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뇌가 발달해서 거기에 천재적인 그 기능을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아이 또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 푸는 아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거지 자폐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에 대해 조기 발견과 진단, 그래서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도 자폐에 관련한 아동에 있어서의 조기 치료나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이 확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주변의 도움이 약간은 필요하더라도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폐 아동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발달 장애에 대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경제적, 심리, 사회적인 지원도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에 관련돼서 나중에 우리가 제가 영상을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유아기 때는 끝났고 지난 시간에 예. 좀스키 요 영아기 발달 요거 몇 페이지를 남겨놓고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자 영아기에 언어 발달에 좀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좀스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언어 획득 장치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들어본 경험이 없는 말을 따라하고 이해하는 문장으로 재생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좀스키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그리고 스키너라고 하는 우리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강화와 모방 그리고 학습에 의해서 습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학습은 분명히 습득이 됩니다. 우리가 한글을 깨우치고 수학을 풀고 뭐 이런 것도 이거는 뭐예요? 학습에 의한 습득인 거죠. 그래서 스키너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강화와 모방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에 의해서 언어 발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삐아제 같은 경우에도 인지 발달의 기본 전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 언어 발달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영아기의 언어 발달은 울음과 옹알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한두 단어의 문장으로 사용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옹알이를 아이들이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부모는 뭐예요?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는 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서로가 의사소통으로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아기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어떤 시기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언어로는 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 영아기의 발달 언어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영아기는 기본적으로 신뢰감 대 불신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주 양육자의 높은 신뢰감 형성은 영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고 또 반대로 불신이 높은 아이는 자신을 비롯해서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 생긴다라고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의 어떤 애정에 관련된 유착 관계에서도 애착 패턴에 있어서의 유아의 낯가림
낯가림, 분리불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애착이라는 것은 주 양육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낯가림도 당연히 뭐 6개월이면 엄마 외, 가족 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낯가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 또한 역시나 아이들이 애착 관계에서 형성을 잘 못하면 엄마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신뢰감을 엄마한테 잘 받았다라고 하면 잠깐 떨어져 있는 거는 아이들이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축 관계에서 얼굴 찌푸르기라던가 울먹이는 거, 의존하기 등 낯가림과 분리불안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미성년자 또는 미혼모 부모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갖는데 준비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령 미혼 부모의 어떠한 임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난 이후부터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양육에 큰 도움은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불임 부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임신을 하고자 하는데 불임이 걸린 그 부부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학적인 기술을 필요로 해서 실험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이란성 쌍둥이, 뭐 다둥이 이렇게 많이들 낳기도 하죠. 근데 한번 불임 이 시술을 받게 되면 뭐 국가에서 지금은 이제 몇 번까지는 보험 적용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몇 번에 3번인가 2번인가 그러는데 3번의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국가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다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불임 부부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절실한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이러는 건 횟수에 구애받지 않게 그냥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부분을 의료보험공단에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 자녀 간의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부모의 어떠한 건강한 부모나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부 역할에 대해서 교육에 선결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부모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아의 성장 주기에 맞는 부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들 성장이 좀 빠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과거에 우리가 이런 그 부모 교육을 또 아이들 성장 주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우리는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머릿속에서 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분명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이제 부모 교육으로서 아이들 성장하는 거에 그닥 국가에서는 신경을 좀 덜 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아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각종 교육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부모 교육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단계가 됐습니다. 과거하고는 사뭇 달라진 거죠. 지금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 주기에 맞춰서 보육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좋은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시청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나가서. 방구는 나가서 그렇지.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포성포성하고 부드러워요. 나를 지켜주니까. 점심 메뉴는 시금치국, 멸치 깍두기, 계란찜, 오뎅 볶음, 동그랑땡 케찹 찍어. 머리 안 감으면 비듬 생겨.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려. 고맙다. 코치 선생님, 10바퀴 다 뛰었다요. 얼룩말. 임신 기간은 1년 정도이며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갖는다. 어린 새끼는 생후 즉시 달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다. 올챙이 배.
올챙이들.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요. 건배! 건배. 쭉 들이켜! 어. 쭉. 끝나고 4시까지 저 앞에 관광버스로 와. 오늘은 춘천 마라톤 하는 날. 오늘은 10월 10일 춘천 마라톤 하는 날.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초원이 잃어버렸어. 동물원에서 초원이 잃어버렸지. 엄마가 손났지. 배우 오정세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촬영 당시 오정세가 연기를 못한다라는 비난은 괜찮지만 내가 잘못 표현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며 자폐를 가지고 있는 한 시청자가 이 장면의 상태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말에는 분장 외에도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드라마 속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며 그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만 봐도 오정세의 생각에는 그리고 그의 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죠. 스테고사우루스 이거 지붕도마뱀이라는 뜻이야. 도단한 골판이 특징이며 주라기 후기에 그때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미없게겠지. 네가 재미없게 똑같은 얘기도 재미없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지. 인기가 행복한 게 싫어서 괴롭혔대. 그 아줌마 진짜 나빠. 배째 몰라 배째. 동생이니까 겁쟁이. 동생이니까 형맘입니다. 형맘. 동생이니까 무섭지. 동생이니까 내가 보호자야. 보호자. 저 얼마 줬습니까? 100만 원 넘어요? 다가에 얼마 있어요? 돈 많습니까? 거짓말에 나쁜 걸 했는데 거짓말 내가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에 나쁜 거고 속임수고 경찰에 잡혀간댔지. 양치기 소녀 나쁜 놈 거짓말을 했으면 혼나야지. 내가 이거 죽 가져왔는데 죽 이럴 때일수록 꼭꼭 씹어야 채 안 하지. 옳지 착하다. 옳지 착하네. 오늘 잘 먹. 다 버리지 마. 나 버리지 마. 근데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너는 네가 지켜. 나는 이제 바빠. 안녕. 울지 마 강태야. 고마워. 우리 강태 고마워. 응?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배우 박은비는 잘못된 모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진단 기준을 직접 공부하며 의학적인 접근을 먼저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연기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하는 마음과 자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랬기에 그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캐릭터에 접근했고 덕분에 사랑스러운 우영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법무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 특이사항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고래 얘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읽어보셨습니까? 소설에서 향고래는 백경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향고래의 몸은 대왕고래의 대변은 붉은색입니다. 깜짝이야. 긴수염고래는 이주성 동물입니다. 우리가 심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달의 뒷면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다.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 입니다.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회전.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이 짧은 영상을 틱톡 자, 이렇게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분이 굉장히 기억력이라던가 발달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자폐 아이들은 예를 들면
바퀴에 그 꽂혀 있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바퀴에 관련돼서 그거에 굉장히 그 주의 관심을 갖거든요. 주의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라는 바퀴를 죄다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포드 자동차의 바퀴, 그리고 뭐 GM 대우의 뭐 바퀴, 뭐 그 현대 자동차의 어떤 그 자동차에 대한 바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여기 영화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폐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경계성에 있는 장애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그 자폐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제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린 시절에 이 자폐아를 미리 알게 되면 그만큼 자기의 어떤 생활 수준이 그래도 학습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 요거를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학령기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